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지각 변동, 여기 나와 있는 한반도의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고 시기별로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조륙운동, 여기 고생대에 나오는 조륙운동이 있어서 개념을 좀 써놨는데요. 조륙운동이란 조산운동이라는 말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잡고 갈게요. 육지를 조성하는 운동, 육지를 만드는 운동인데 즉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을 조륙운동이라고 해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했고요. 근데 산을 만드는 운동은 어떻게 산이 형성되냐? 이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하는 지각 변동으로 단층이나 습곡이 있어요. 단층 작용, 그 다음에 휘어지는 작용, 그런 거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조산 운동은 위아래가 아니고 이렇게 좌우로 좌우 운동에 의해서 땅의 좌우 운동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자, 오늘 중생대 초기, 중기, 후기 이 운동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신생대 운동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지질구조선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개념을 잡고 갈게요. 땅에 어떤 선들이 생겼다는 건데요. 땅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땅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땅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땅이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갖고 왔거든요. 초코파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틈이 생겨요. 땅이 흔들리고 하면. 그러면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틈으로 비가 흐르고 하면 이 틈은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더 깊어지고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천 등이 흐른다고 보면 되고, 이런 하천이 흐르고 남는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은 뭐가 될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이 지질구조선 사이에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틈이 바로 지질구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지질구조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질구조선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 했죠? 예, 산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국에 이 요동반도가 있거든요. 그 요동반도 방향으로 생긴 그 산맥들을 야오뚱 방향 산맥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질구조선 사이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지질구조선이 계속 깊어지고 하다 보면은 사이에 남는 곳이 산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차령, 노령산맥 같은 곳들은 이 중국 쪽에 방향을 두고 생긴 산맥이라고 해서 중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야오뚱 방향은 중생대 초기, 그 다음 중국 방향은 중생대 중기쯤에 지질구조선의 영향으로 생긴 산맥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방향 산맥, 뭐 이런 태백산맥 이런 산맥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을 배울 거, 그걸로 인해서 생긴 한국 방향의 산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생대까지는 크게 큰 지각 변동이 없어서 중생대, 신생대 지각 변동이 사실 중요해요. 먼저 중생대 때 처음 초기에 통림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 변동 이름이에요. 통림 변동은 북부지방 중심으로 일어났던 지각 운동인데 그로 인해서 아까 봤던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중생대 중기에는 대부 조산 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대 때 화강암 관입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 화강암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대보 화강암인데 이 대보 화강암이 이때 대보 조산 운동으로 인해서 관입이 됩니다. 관입이라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굳어져가지고 땅속에서 굳어진 게 화강암이죠. 그 중세대 말기에는 영남지방, 경상남도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 중심으로 불국사 화강암이 또 관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생대 3기 이후에 원래 일본이랑 한반도가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붙어 있던 애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서 동해가 그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한번 쓸게요. 이렇게 동해가 형성됐고,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횡압력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 동해가 계속 이렇게 넓어지다 보면은 우리나라 쪽, 그 다음에 일본 쪽이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밀면서 동해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해가 형성되면서 계속 밀어요. 한국도 밀고 일본도 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동해 쪽 이렇게 밀린 동해 쪽에서 원래 평평했던 곳이 이렇게 밀려요.
옆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오면 이쪽이 계속 솟구쳐 오르겠죠, 땅이. 그래서 동해안 쪽에는 기울어져서 움직이는 휘어져서 구부러진 이 현상, 그 지형들이 생겨요. 이거를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기울어져서 동해안이 형성될 때 기울어지면서 휘어져서 구부러져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동성 요곡 운동은 신생대 3기 이후에 이제 없애야겠죠. 신생대 3기 이후에 동해 지각 확장으로 인해서 동해안으로 펼친 비대칭적, 이 동해안 쪽만 이렇게 융기가 돼 있잖아요. 이런 휘어져서 생긴 그 운동을 비대칭적 요곡 운동, 즉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이렇게 솟으면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한경산맥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치우쳐서 올라오면서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신생 3기 말 4기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빙기와 빙기, 그 다음에 후빙기 배웠죠. 현재 육지는 이 상태인데 빙기일 때는 어땠을까요? 바닷물이 쭉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 이 녹색까지도 빙기 때는 육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걸어 다닐 수도 있었겠죠. 육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기후변화 지역, 빙기랑 후빙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후는 빙기 때는 한랭하고 건조했고 후빙기는 온난하고 수분했습니다. 빙기 때는 비가 많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비가 안 오니까 하강해요. 반대로 비 많이 오는 후빙기 간빙기 때는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상류가 퇴적, 후빙기, 그 다음 빙기 때 하천 상류는 퇴적, 하천 하류는 침식, 후빙기 때는 침식 퇴적. 그때 우리 했었죠. 상류 같은 경우에는 나무랑 그 다음에 비양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우선 간단하게 비양으로만, 강수량으로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천 상류, 빙기는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근데 많이 안 오죠. 그러면은 비가 많이 안 오면 하천의 힘은 약하겠죠. 하천의 힘이 약하면 침식작용, 퇴적작용, 퇴적작용이라고 했었고, 반대로 후빙기는 비가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의 힘도 강해서 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그 외에 나무로도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설명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천 하류는 어떻게 설명한댔죠? 해수면의 변동으로 설명을 한댔죠. 빙기 때는 해수면이 하강하죠. 그럼 더 아래까지 해수면이 내려오니까 하천이 바닥까지 가는 힘이 어때요? 더 강하겠죠. 그래서 침식작용, 반대로 간빙기 때, 후빙기 때는 바닷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강에서 바닷물까지 가는 거리도 작아지고 그만큼 하천의 힘이 약하게 되면서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식생 변화는 추우니까 냉대림, 추운 곳에 자라는 숲이 많고 후빙이 따뜻하니까 난대림이 확대돼요.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인데 풍화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바람, 하천 등에 의해서 돌이 흙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가 나는데 물리적 풍화는 암석 크기만 변하고 암석의 크기가 그대로 크기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적 풍화는 그 성분 자체가 암석의 성분 자체가 변하면서 흙으로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 물리적 풍화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형성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풍화, 빙기 물리적 풍화, 후빙기 화학적 풍화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